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근황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다른님부터. 새해도 됐고 해서 작년에는 제가 매수 금액을 많이 줄여서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1년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내 신법이나 내 매매 스타일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매수 금액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이때부터 계속 수익이네요? 네, 이제 이때부터는 와. 조금 확신도 들어서 한 가지 매매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확실한 자리들을 기다리고 낚아 올렸어요. 이때는 이제 6월부터는 대회에 참가하느라 다른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좌는 예탁자산이 좀 많아서 참가하려니까 제가 매수하는 금액보다 그렇죠. 네, 많아가지고 아예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네. 22년 6월부터는 이제 이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계좌? 이건 무슨 계좌예요? 이제 대회 참여해서 계속 이 계좌로 이제 매매를 시작했어요. 와, 대회 계좌도 손실이 없네요? 네. 너무 사기 캐릭터시다. 이제 사실 저 계좌는 손실이 월별로는 있잖아요. 근데 제 목표가 이 계좌는 한 3년간은 손실 없이 이렇게 월별 수익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좀 목표가 있어서. 인정합니다. 진짜 완전 리스펙.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신용미술 아예 안 쓴 거예요? 모든. 네, 안 썼죠.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매수 금액이 그만큼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걸로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매수 금액이 많아봐야 2, 3천이거든요. 근데 보통 계좌에는 다 그 정도는 돈이 들어있어서. 이거 진짜 박수 치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다른 매매도 좀 하고 하느라 이제 주식은 많이 못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주식도 이제 다시 제대로 집중해서 한 게 이번 달부터라서 다시 주식 좀 더 집중해서 옛날 같은 수익을 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베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지홀딩스의 거래가 확정됐다. 그 즉시 대량 매수할 준비에 돌입했다. 네, 이거 일단 정리를 하고 이 친구가 다시 상한가 가져올 것 같으면은 10,000주씩 한 2번 정도 빠르게 그냥. 네, 그러면 한 1억 사지요. 네, 그 정도 베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2번에서 세기 보고 3번까지. 네, 세네요. 네. 그러면 이런 건 버티시면 됩니다. 즐기면 돼요, 이거 딱. $220만 좀 줄었어요. 이제 좀 긴장을 하시면 되고, 이게 풀리면 바로 나와야 돼서 지금 좀 긴장을 하면서 즐겨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나올게요. 그냥.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매도다. 빠져나오는 순간을 잘못 잡으면 수익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마우스 클릭을 누른 채로 매도 물량을 끌어와 던질 준비를 하는 만주. 이제는 마우스를 대는 순간 던져진다. 두 방은 이쯤에 나올게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동안. 또 많이 좀 침체가 오셨었나 보네요. 네네. 두 분은 이렇게 같이 뵈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 처음 뵀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서로 알고는 계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만주님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상상하던 이미지가 아니세요. 뭔가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만주님은 바른다루님 뵈시니까 어떠세요? 다큐멘터리 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뵈니까 생각보다 더 훈남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스캘핑을 잘하는 상이 있다. 이게 독수리상이라고. 두 분 좀 닮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가 좀 나가고 나서 두 분 좀 신경이 좀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다큐멘터리 나간 직후에는 그냥 똑같이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장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매매가 뭐 그 전처럼 잘 풀리지는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뒤부터 학교 다니고 하면서 좀 많이 바빴어요, 저는. 매매를 제대로 집중해서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큐멘터리 찍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제가 잘 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시, 결과라고 받아들여져서 뭔가 이제 조금 더 나를 믿고 해도 괜찮겠다.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다큐멘터리 찍고 연락 오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사인 같아서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잖아요. 그럼 이제 스스로가 이제 난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라는 어떤
강박,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에 좀 지장이 생기지 않았나, 좀 그런 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나요?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딱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처음에야 뭐 이렇게 막 촬영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갑자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은 있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힘들 땐 좀 지키면서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는 거의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가지고 그랬는지 저는 이제 집 근처에서만 이제 한두 분 정도 알아보셨고 그 외에는 없으셨어요. 이제 마스크를 좀 벗으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어쩔 수 없죠.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루트로 등산을 가는데 산에서 한 분이 알아보셨고요. 만다로 산책로에도 어떤 한 분이 오셨고요. 뭐 그 정도 말고는 딱히 많이 알아보진 않았어요. 주식을 알려달라고 찾아오신 거죠? 네, 주식을 알려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좀 그게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누군가가 주식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용의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없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같이 사는 친구를 알려주면서 같이 했었는데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주게 될까봐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바른다른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바른다른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1대1로 함부로 쉽게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물론 좋지만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많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인이 질문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해줄 수 있는데 어떤 해답은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진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뭐 이제 자기가 해보면서 답답했던 것들을 질문하면은 나도 그거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해소는 되더라라는 정도는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가 딱 적정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긴 한데 댓글 중에 좀 이제 악플이라고 할게요. 결국에는 깡통 산다. 뭐 이런 이제 악플이 제일 많았거든요. 어떻게 좀 꾸준히 수익은 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작년 말까지는 괜찮았다. 작년 말부터 제가 주식 말고 다른 걸 좀 했었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손실이 났었고 계속 하다가 한 3, 4개월 이제 하다가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그걸 때려치고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달은 아직 수익 중이긴 합니다. 꾸준히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자료가 너무 없지만 뭐 꾸준히 수익 내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요. 코인이나 뭐 해외 선물 쪽 마진 거래 뭐 네, 이쪽이셨던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달라요. 파생 스캘핑과 현물 스캘핑은 많이 다른가 보요. 네, 엄청 달랐어요. 저도 처음 경험해 봤는데 레버리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수익률이랑은 그냥 완전 달라가지고 처음에 잘 될 때도 있었는데 안 될 때 정말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아예 다르다는 게 변동성의 문제일까요? 네, 변동성이 좀 심하죠. 주식의 변동성과 아예 차별화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바른다른님은 손실 보지 않는 게 제 목표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려고만 하니까 큰 이렇게 폭 없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좀 특징을 좀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만주님은 이제 하루에 1,500만 원을 버는 대학생, 그리고 바른다른님은 월 수익 꾸준히 나는 완성된 매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걸 계속 이제 좀 지키고 계신지가 궁금했거든요. 이제 주식 쪽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두 분 다 아직 유지 중이시네요. 저는 하루에 1,500만 원 못 번 지 오래됐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날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시드가 좀 심하게 줄었어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없어요. 그럼 요새는 한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보시나요? 목표는 일당 100이고요.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죠. 이번 달 최대가 300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목표치 없어요. 그냥 시장에 따라 완전히 그냥 시장이 좋으면은 주는 대로, 시장이 나쁘면은 안 뺏기고 이게 그거라서 목표를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달 1월 달도 수익으로 마무리 되실 것 같은가요? 지금까지는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만주님하고 바른다른님 뵈면서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스캘핑으로도 성공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얻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여타 다른 어떤 좀 부정적인 시선들과 비슷하게 좀 봤었던 적이 있어서 결국 깡통차는 지름길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두 분 뵈면서 특히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희망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모신 겁니다. 오늘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준비한 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은 계속 전업 트레이더는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대단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저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바른다른님께서는 네, 저도 제가 이 공부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부하면서 결과를 또 도출해내는 게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이 분야는 공부하는 게 바로 피드백이 오는 분야라서 그게 저한테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트레이딩에 정년이 있다면 피지컬이 다 해서 뇌지컬과 피지컬이 다 돼서 한계가 느껴진다면 몇 살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있을까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저는 그냥 목표한 금액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목표실까요? 뭐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수익으로 제가 안전자산이나 뭐 다른 뭐 이자가 나오게 한다든가 해서 제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정도가 마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 하거나 그러니까 취미로 하거나 할 것 같아요. 네, 만주님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못하면 돈을 뺏기는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강도가 좀 세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면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 같아요. 슬럼프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만주님 생각처럼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요새도? 저는 아르바이트랑 일을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해봤었거든요. 뭐 일용직도 해봤고 카페에서도 일을 해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그 일들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나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사실 주식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용직 했을 때는 하루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모래 맞고 뭐 더러운 물 맞아가면서 일하고 막 추울 땐 춥고 이랬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견뎠는데 이것도 내가 못 견디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사실 그냥 이 일의 어떤 특수함이니까 그냥 내가 오로지 감내해보자. 그래야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도 이 일의 특수함이야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저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는데요. 최대한 이제 매매 감정을 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두 분의 이제 다른 시각차를 또 느껴볼 수도 있을 시간인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자신의 매매를 좀 기법화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매매일까요? 명분의 심리에 베팅한다? 명분이 있는 네. 심리, 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사는 거에 명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듯이 뭐 뉴스가 좋거나 뭐 그런 느낌의 이유가 있어야 될 때 또 저는 이제 한번 돈이 몰릴 때 저도 같이 세게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몰리는 그 심리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심리에 맞춰서 저도 그때 이제 베팅을 하고 제 베팅이 옳았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틀렸으면 손실이 나고. 구체화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명분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살 것 같다라는 감이 확 오시죠? 그런 어떠시나요? 감이 확 오는 명분이 몇 개 있죠. 그럼 그럴 때 강하게 베팅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한테 있어서 그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구간. 그게 장마다 다른가요? 네. 매일 다르고 매달 다르고 그래요. 바른다른님께서는 자신의 매매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게 딱 제 매매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날에 좋은 뉴스가 있거나 제일 잘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종목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매수를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그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눈으로 패턴을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좀 참는 편이에요. 좀 재밌게 표현해 보자면 바른다른님은 돌다리 스캘핑, 만주님은 원펀치 스캘핑 이렇게 느낌으로 가도 될까요?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은 스캘퍼지만 극명하게 이렇게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초단위로 움직이는 스캘핑 매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두 분을 또 같이 모신 것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캘핑할 종목을 대체 어떻게 고르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대체 차트의 일봉과 분봉을 어떻게 보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가 진입 시 호가의 모양과 누르는 타이밍, 그리고 호가의 패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 이후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이걸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지만 이걸 직접 말로 설명을 듣질 못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첫 번째 부분인 종목 선정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장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 아니면 계획적으로 종목을 뭘 거래하겠다가 미리 정해져 있으신가요? 그냥 뽑아놓을 뿐이지 그 종목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빠르게 보고 오늘은 이쪽이 세네, 이쪽이 약하네를 빨리 판단하고 다시 종목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매를 시작해요. 그럼 장 전에 예. 예상 체결을 많이 보시나요? 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쪽 종목이 움직이겠다, 빠르게 파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뉴스나 아니면 전날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쯤에서 시작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상 체결은 좀 어떻게 봐야지 좀 편하게 보거나 좀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에 돈이 몰리네, 안 몰리네, 이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몇 시 정도에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45분부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전날 저녁에 이제 시간에서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이유가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테마가 이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아침에 일단 집중해서 보고요. 그리고 예상 체결 그것도 저는 한 8시 55분부터 좀 집중해서 봐요. 그 전까지 이제 험해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55분부터 집중해서 보고, 그때 이제 뭐 A라는 테마의 종목이 3개 이상이 뭐 높은 등락률을 보인다. 그러면 아침 시작하면은 이 테마가 핫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질문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짝짓기 매매, 얘가 짝인지 어떻게 아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좀 힌트가 있을까요? 테마가 같으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A라는 종목이 가면 B 종목, C 종목이 따라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닐 때도 있고 예외는 항상 많고 한데, 이제 그런 예외랑 뭐 아닐 때의 경우를 구별해내는 게 실력인 거죠. 그거는 계속 매매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눈에 많이 익어야 된다. 네. 바른다르님은 시간대 55분 정도? 예. 이때 보이는 종목들을 같이 또 보시죠? 똑같이 네. 계속 보시는 거죠? 네,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네요. 예상 체결 때 오늘 뭐가 뜰 건지 장 전까지 계속 본다. 뭐 보는 시작 시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세요? 55분 전에만 보면 되나요? 저도 최근에는 모니터에 50분에 안고 있어요. 근데 보통 찾아놓은 종목들이 다음날 계속 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가면은 그냥 하는 거고, 안 가면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뉴스나 뭐 새로운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 종목을 매매할 때도 있고,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뭐 전날 강했던 거는 분명히 사람들 관심 종목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저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거든요. 그 확률 때문에 넣어두는 것 같아요.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이 외에 좀 나만의 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일봉 모양이나 호가창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상 체결 때 보통 많이 찾고, 그리고 미리 찾아놓은 것들과 조합을 해서 스캘핑을 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플러스 이제 당일에 나오는 뉴스나 당일에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 저는 특징주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좋아한다기보다 나오면 관심을 가지죠. 뉴스가 뜨는 거니까 이제 제목을 읽고 내용을 읽고 괜찮다 싶으면은 종목을 이제 매매를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특징주 뉴스가 뜨자마자 그거는 스캘핑 하는 사람들한테 꽃 같은 매매인 것 같아요. 진짜 특징주 뉴스가 뜨자마자 잘 매수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서, 근데 그와 반대로
특징주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그 뉴스들을 조금 잘 구분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꽃이라서 저는 좀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종목이 급등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급등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분은 기사를 보고 바로 살 때도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꼭 항상 손실이더라고요. 어떤 좀 기준으로 누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 핫한 뉴스가 나오면 전 사요. 지금 아니면 확실히 그 회사가 무언가를 수주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뤘다라는 그런 특징 뉴스가 뜨면은 저는 좀 그런 뉴스에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삼상 임상 성공했다 이런 확실한 무언가 그런 뉴스들.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이 뉴스는 제목만 봐도 매수 클릭을 할 것 같다 싶은 거 위주로 저도 사죠. 뉴스 뜨자마자 사는 거는.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죠.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키워드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수주? 예, 뭐 삼상 임상 성공 아니면은 삼성 뭐 어떤 이런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붕 떠 있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가 항상 있거든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랍 관련 뉴스들 뭐 이런 키워드를 달면은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그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뉴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이 키워드는 체크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공시라고 이렇게 쳐보거든요. 항상 장전에 어떤 공시가 있나? 이게 올빼미 공시가 있나? 뭐 이런. 전 딱히 좋아하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추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좋아하는 키워드는 없는데 오늘 엄청 핫한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저는 좋아해요. 보통의 경우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럴 때는 즐겨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종목을 보유하면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네, 불안해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종목을 보유하면 아직도 불안한. 네, 저도요. 이제 종목은 이제 골라졌을 거고 이제 특히나 이제 차트 패턴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대체 캔들 패턴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일 때 잘 가더라가 두 분 다 있으신지. 근데 이게 전체의 패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시간대에 지금의 패턴이 어떤가가 저는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지 여태까지 어땠다는 사실 참고할 만한 자료이긴 한데 그게 100%가 아니니까 지금 어떤 패턴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 패턴들을 저는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승률이 높은 패턴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때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분 뒤에 또 바뀔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또 바뀔 수도 있고 언제 바뀔지 유지가 될지는 계속 봐야 알겠죠. 저는 차트를 거의 안 봐가지고 매수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차트를 봤을 때 아니면 혹시 내가 기억했을 때 이 종목은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 종목은 그러면 그 종목은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거래를 거의 안 하려고 하죠. 뉴스가 좀 좋은 것 같아도 상한가까지 안 보거나 그 전에 다 팔고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어요. 매수 기준보다 매도 기준이 되겠죠, 그거는. 종목의 습성이라고 하셔서 바른다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종목 특유의 그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얘만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있어요. 색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좀 이렇게 움직이고 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 일봉의 패턴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종목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아버리면은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좋은 뉴스나 나왔을 때 분명히 매수는 하고 싶겠죠. 근데 매수하고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 이 전 일본 캔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보유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의 색깔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목의 성격이 정해진다. 네, 색깔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이제 또 차트 말고 호가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뭐 100원, 200원 이런 라인에 딱 몇십만 주 좀 크게 박혀 있을 때 그걸 돌파하면은 무조건 급락하는 종목들이 꼭 있어요. 그런 종목은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그런 데를 돌파하면 늘 급락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급락할 거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런 파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스캘핑을 하려는 종목의 성격을 좀 파악하려면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봉이랑 분봉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종목의 색깔을 모르고 매매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는 채로 매매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올라가기만 하면 윗꼬리를 다는 그 캔들을 여러 번 그려놨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뭐야 갈 것 같아 라고 매수하면 그 사람 혼자만 갈 거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 종목은 항상 이렇게 움직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는데 그 사람만 갈 거야 라고 판단하게 돼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봉이랑 분봉은 꼭 보는 것 같아요. 그 종목의 색깔이 어떤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그 종목의 성격을 파악한다. 얘는 뭐 지그재그로 빠르게 움직이는 애거나 아니면 급등 이후에 급락을 하는 게 많이 보인다거나 이런 어떤 패턴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네요. 경험적으로. 그렇죠.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찾으려면 패턴을.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라. 네. 만주님은 차트를 많이 안 보시긴 하지만 호가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네네. 계속 매매해보다 보면 이 친구는 이런 상태에서는 꼭 이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맞을 때가 많고요. 계속 매매를 해봐야 이제 종목의 습성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경험으로 쌓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는 거네요. 얘는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어떤 감이 오는 이유가 이런 경험적인 축척일까요? 네, 축척이죠. 그리고 저는 그냥 순간 체결량에 어떤 종목이 뜨면 그 종목의 차트 호가창도 안 보고 그냥 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의 움직임은 어떨지 아니까. 이것도 어떤 축척에 대한 결과이겠죠. 그냥 얘가 움직이네 하면 저는 그냥 바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매수할 때도 있어요. 이 종목은 세게 움직일 거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친구 성격을 아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아이의 색깔을 아니까 어차피 누군가가 크게 매수만 하면 이미 와르르기니까 그냥 바로 뜨자마자 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그냥 기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종목을 많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만주님 이거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짝짓기 매매를 많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아실 수 있는 건가요? A 종목이 나왔을 때 바로 B랑 C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종목이 가면 이 종목이 무조건 따라간다 이런 게 있긴 하죠. 제 머릿속에서. 차트로 거래하지 않아도 가능한 이유가 이런 건가 보네요. HTS에 좀 0600을 좀 켜서 그럼 일봉은 두 분 다 보시긴 하시는 거죠? 만주님도 보고는 있어요. 근데 막 거래할 때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뿐이고 네. 바른다른님은 거래하기 전에 한 번씩 보시는 거. 거래하면서도 저는 차트를 다 확인해요. 만주님 재료가 확실해야겠어요. 명분 재료가 일단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바른다른님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그럼 좀 두 분이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 난 좀 이런 일봉 모양을 좋아해. 난 어떤 감적인 것도 괜찮고요. 좀 어떤 경험적인 것도 좋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한 2개 정도만. 난 이런 패턴을 좋아합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이런 상태의 일봉을 제일 좋아해요.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뭐 이때쯤은 사실 무너뜨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회복하고 다시 이 상한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승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완전 눌림목을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돌파 매매가 주력이라서 이런 차트 모양을 좋아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사실 재료가 없어도 저는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뉴스가 없더라도 보고 있을 종목이에요. 요즘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냥 한 번쯤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기준이 되는 급등이 한 번 있은 이후에 네. 재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의 색깔이 이렇게 한번 진하게 그려졌고 그리고 이 색깔을 아직 흐트러뜨리는 어떤 음봉의 모습이 안 보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의 색깔은 끄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냥 뽑아두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런 어떤 류의 어떤 다시 재돌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관심 종목에 들어간다. 핸디소프트는 뭐 뉴스 요즘
이슈되는 뉴스를 들고 있긴 한데 그냥 매수만 하면 크게 양봉이 나와서 좀 좋아하는 요즘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는 가거든요.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저는 또 다시 그냥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성격 같은 걸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패턴. 얘는 이런 애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내가 어떤 이 종목의 좋은 모습을 한번 봤는데 이게 또 나오길 기대하는 심리? 그렇죠. 기대하는 거죠, 그냥. 같은 모습이 네. 한 번 더 보여주길 아니면 바라는. 말고라는 생각도 꼭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갈 거야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니까 그냥 뽑아두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계속 지켜보는 건데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걸 사거든요, 바로. 그럼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사놔야지 하면서 누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최악인가요? 네, 스캘퍼로선? 네, 스캘퍼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만주님은? 저 같은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이제 스캘퍼라기보다 스윙 투자 쪽이겠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답은 아니다. 네.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매매는 안 하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이 종목도 사실 이때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도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 색깔을 또 다 무너뜨리지 않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이때도 뭐 한 번 움직이면 그냥 20% 이상은 이렇게 움직여주는 종목이라서 이때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으니까 이 종목을 또 저는 요즘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안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흐트러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런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신가 봐요. 네, 지지는 별로 어차피 저는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돌파 매매만 하다 보면은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는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돌파만 보는 것 같아요. 일봉이 그렇든 분봉이 그렇든 돌파만 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돌파 매매인데도 들어가면 안 될 때가 있고 들어가면 될 때가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생각에 같이 동화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는 뭐 저는 딱히 보지는 않고 그냥 이 종목이 오늘 일봉이 돌파할 것 같다 아니면 분봉이 돌파할 것 같다가 저한테는 더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저 종목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거래 시점은 아닌 거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죠. 뭐 얘가 언제 움직여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이 종목의 성격을 좀 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패턴을 저는 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움직여주면은 같이 따라서 매매할 생각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이라는 게 뭐 이런 모양일 땐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 종목 자체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패턴을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면은 좁은 관점에서 패턴이 아니라 움직임, 색깔 아니면은 그냥 약간 좀 넓은 관점에서 패턴인 것 같아요. 시장에 따라서 패턴도 달라지고 종목에 따라서 패턴도 달라지고 이게 좀 복잡한 관점에서 패턴이라고 저는 그냥 패턴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사람들이 패턴이라고 하면 탁탁탁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탁탁탁탁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패턴을 저는 패턴이라는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종목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고 현재 최근에 움직였던 흐름을 통해서 얘가 또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한다. 만주님 차례인데 어떤 종목 패턴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일봉으로는 이제 매매 기준이 저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분봉으로 일단 오늘 한 걸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시간에서 이 종목이 KC코트레이라는 종목이 탄소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가 이제 테마를 이루면서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이 테마들이 예전에도 몇 번 같이 움직여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이 테마 전체를 이제 최우선 관심으로 봤었고, 이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14.7%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위로 좀 크게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매매가 들어가요. 여기 9시 4분에 1분 동안 3.7% 올랐는데 이때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오를 때 신기하게 KC 그린 홀딩스라는 종목도 같이 3.9%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 매수 타이밍이고요. 9시 6분에는 좀 크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직전에 VI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저도 9시 6분에 여기에서 같이 좀 늦었긴 한데 여기에서 같이 매수를 했고 결국 상한가에 도달해서 여기 VI가 끝난 이 가격대에 저희랑 매도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마쳤었는데 예전에 몇 번 그렇게 같이 움직여준 경험이 많았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해본 경험이 많았어서 얘네들 그 움직임을 잘 알고 있어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매매를 제대로 했었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대장주고 이제 이등주라고 맞아요.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타이밍이 한 몇 초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간다. 그럼 이등주가 이제 따라갈 때 그 갭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장주가 한 0.5%, 1% 정도 오른다고 이등주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0.5, 1% 정도 올라갈 때 이등주를 저 같은 경우는 이등주를 살짝 매수하고 거기서 대장주가 조금 더 세게 간다, 심하게 간다 싶을 때 이제 이등주를 계속 사는 거예요. 위로 그냥 약간 불타기죠. 그냥 수익이 난 상태에서 계속 사고 거기서 이제 대장주가 더 못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을 하거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파는 거죠. 조금씩 팔 때도 있고 대장주가 갑자기 무너지면 한 번에 그냥 저도 이등주를 다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른다르님은 짝짓기 매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오늘 만주님이랑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매수하고 똑같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겹치는 거죠. 이렇게 네. 조금 앞에 여쭤봤던 걸 좀 다시 보면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걸 할 생각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맞나요? 다른 종목 좀 여쭤보기 전에 두 분 다 VI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좀 VI에 대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VI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VI랑 어쨌든 종목이 상승하면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게 뭐 시초가라든가 아니면 전고점이라든가 VI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상승하려면은 힘이 좋아도 무조건 거기는 거쳐야 되고 무조건 거기를 지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고점도 좋아하고 VI도 좋아하고 뭐 시초가 아래에서 시작했다가 시초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터치하고 그걸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이야기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모든 전고점 VI 그 모든 어떤 포인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어떤 그런 거점들을 되게 중요하게 네. 기준점들로 보신다. 저도 이제 VI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VI에 노출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 스케일퍼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VI에 도달한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겠죠. 저희 같은 스케일퍼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VI를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VI를 갖다라는 건 너 오늘 인기 많은 종목이야 라고 딱지를 붙여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거죠. 예,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VI 때 파시는 편이죠? 제가 매수한 이유가 더 지속될 거라고 보면 안 팔고요. 여기가 한계다, 여기 이상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파는 편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가요 혹시 VI가?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VI 들어가기 전에 양봉이 한 7% 이상이면은 VI 이후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VI 이후에 바로 팔고요. 아니면 뭐 한 VI 들어가기 전에 2, 3% 양봉이면은 그 이후로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보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VI가 풀리고 나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른 종목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VI 이후에 또 움직임을 보시는 편인가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뭔가 괜찮네 싶으면 더 보고 더 다시 추가 매수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른 종목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VI에 이제 끝나고 저도 다 팔고 오케이 이 종목이 이제 끝났다 하면 안 보는 거고 계속해서 매매할 이유가 있다 싶으면 계속 보는 거죠. 그럼 경험적으로 VI가 딱 풀렸을 땐 파는 게 보통 나은 결과를 좀 불러오나요?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VI 이후에 더 잘 가주는 시장이 있고 VI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바로 팔 건지 아니면
더 지켜볼 건지 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VI가 끝나도 그냥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무너지면 VI 전에 팔거나 혹시 못 팔았으면 VI 때 이제 개팔하게 막 2%, 4%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준이 무너졌으면 거기서 그냥 손절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재건 관련 테마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재건 쪽에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쭉 치고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딱 찍고 내려갔어요. 이제 이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달려가는 동안 이제 후속주로 데모라는 종목이 많이 따라와줬어요. 이렇게 뭐 1분에 5%, 4%씩 뭐 올라가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크게 대장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할 때 저는 이제 후속주를 같이 노리는 거죠. 보시면 9시 57분에 1분 동안 대장주가 6% 올랐을 때 이등주는 3.3% 올랐어요. 저는 이런 타이밍을 많이 노리면서 매매를 해요. 상한가에 시도했다가 못 가고 떨어졌을 때인데요. 상한가까지 가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등주인 데모가 1.77% 올랐다가 이제 상한가에서 못 말고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데모도 음봉으로 이제 쭉 하락을 했고 저도 여기서 이제 샀던 물량 다 그냥 최대한 빨리 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기준이 되니까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는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이제 비중을 많이 싣고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하죠. 두 분 다 되게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른다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내가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되려면 패턴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시는 거고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게 뭔가 보통 근데 사람들이 납득하긴 쉽지는 않은 이유들이잖아요. 분명히 스캘핑은 어떤 이런 좀 동전주가 움직이면 동전주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름이 비슷하면 그냥 무조건 움직인다든지 이런 납득이 안 가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들 납득을 좀 하고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유여도 일단 같이 움직이면 거래를 해요. 진짜 이름이 비슷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거래해 본 적도 있고 그 관리 종목 테마도 있어요. 관리 종목에 있는 한 종목이 올라가면 다른 관리 종목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전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올라가니까 매매를 하고 그랬죠.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이 갔으니까 비슷한 걸 찾겠다. 비슷한 종목도 이게 제가 찾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냥 2,000원짜리 그리고 호가창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슷한 전혀 상관없는 종목인데도 같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같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납득이 안 되지만 저희가 사실 이거 뭐야 납득이 안 돼,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그게 룰이고 그게 법칙이라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심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종목에 가면 이 종목이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차트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좀 차트에 대한 어떤 좀 노하우? 좀 이런 걸 좀 보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뭔가 차트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좀 차트에 대한 어떤 좀 노하우? 좀 이런 걸 좀 보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 후반대만 가면 꼬리 달고 떨어지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종목은 이제 고점에서 피하라고. 얘는 꼬리를 많이 다는 애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봉으로 봤을 때 고점 쭉 올랐다가 꼬리를 다는 게 너무 많다 싶은 종목은 이제 고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핸디소프트가 딱 그래요. 지금 어저께 사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오늘도 또 비슷하게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어제와 비슷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또 고점쯤에서 다 이렇게 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만들었네요.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오후에 올린다든지 어떤 종목은 꼭 오전에만 올리고 오후에는 꼭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그건 전날에 패턴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전날에 오전에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한번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다음날 또 그런 비슷한 시간대에 한번 만들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패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대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완전 오리지널 짝짓기 매매시니까 뭐 시간에 구애받진 않으시. 네, 시간대를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는 시간대는 오전이 맞나요? 네. 네. 수익이든 손실이든 이제 변동성이 큰 시간이죠. 오전 9시부터 한 30분 정도? 대부분의 수익은 거의 다 오전이신가요? 두 분 다? 저는 하루 종일 그냥 폭이 많았다가 오후에 날 때도 있고 언제가 많이 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전에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때 손실이든 수익이든 크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비슷해요. 두 분 다 스캘핑 체력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지금도 하루 종일 하시죠, 두 분 다? 한 11시부터 1시까지는 놀아요. 논다는 게 이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시장을 힐끗힐끗 보고 정말 괜찮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매매를 안 해요. 매일매일 뭐 하루 종일 매매할 종목이 나오는 시장도 있어요. 뭐 한 달 동안 계속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매매한 적도 있는데 최근엔 전혀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차피 봐봤자 나오지도 않는 종목 보고 있어봤자 이제 내동매매만 하고 손실만 커지니까 그 시간에 그냥 뭐 드라마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주님이 말씀하셨듯 요즘에는 하루 종일 매매할 종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마저도 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거랑 답답한 거랑 그것도 이 직업의 트레이더가 견뎌야 될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손실 났을 때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막 기다리기도 싫고 막 인내하기도 싫고 그냥 빨리 뭐든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그것마저 좀 평소에 연습해 두려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지루해도 지루한 거 이 자체가 나한테는 공부야 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는 항상 그냥 장마치면 등산을 가요. 등산에 가서 손실이 크면은 어디 나무나 이런 데 욕 한번 세게 크게 하고 다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컴다운 시키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땀 흘리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한 2시쯤 되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정말 자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게 일인데 지금 잘 수는 없다. 3시 20분까지만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힘들게 버틴 적도 많거든요. 절망적인 상황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포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인드로 버티셨는지. 많은 게 막막했었죠. 주 7일 거의 하루 종일 힘들게 알바하면서 번 돈이 하루 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친구한테 빌리고 카드값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시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나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맨날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막 2, 3일 연속 수익 낸 적도 있고 이거를 좀 다듬으면은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계속 동기부여를 했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여행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깡통 찼을 때 제가 머리도 길고 수염도 있고 피어싱도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평범한 일을 하기 싫다.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겠다, 피어싱을 안 빼겠다, 수염 안 밀겠다 그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전부 매수하고 제 돈 완전히 바닥 찍으니까 이게 노트북 딱 덮고 나 알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미용실 가서 머리 다 자르고 수염 밀고 피어싱 다 뺐거든요. 그리고 알바 천국 뒤져가지고 카페 면접도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면접 보러 가니까 어이구 뭐 피어싱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안 되겠네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깡통 차고 나니까 이제 내가 깔끔한 채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다 깔끔하게 해서 면접도 보러 다니고 알바했었어요. 간절함이 스캘핑의 실력을 늘려주는데 엄청나게 일조를 한 거 아닐까요? 수익보다는 스트레스가 저희를 더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큰 손실 보고 그때 짜증난다고 술만 그냥 퍼 마셨으면은 사실 지금처럼 못했을 것 같고요. 술도 분명히 마셨지만 그 대신에 이 너무 짜증나는 거를 내가 진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공감 많이 되시죠? 네. 저도 거의 맨날 손실 날 때 이제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손실 나는 부분만 계속 봤어요. 그걸 봐야 이제 제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으니까
계속 봐서 결국에는 고쳤고 그래서 이제 좀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만주님 호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바른다르님? 네,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 호가 창이 8개인가 막 이래요. 7개. 혹시 보셨나요? 네. 호가 창이 2개밖에 없으세요. 그 중에 하나만 쓰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두 분 이렇게 호가 창 차이를 보시면. 제가 모니터를 큰 거를 쓰면은 저도 호가창을 만주님처럼 차트보다 호가창을 많이 띄워둘 것 같아요. 저도 짝짓기 매매도 하고 패턴 매매를 하니까 비슷한 종목들을 다 준비해둘 것 같아요. 만약 호가 창 하나로만 거래를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못하죠. 네버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하면 매매를 안 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핸드폰 공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를 옆에 두고 하나로 보면서 매매했어요. 그럼 좋아하는 모양이 좀 있지 않을까요? 요건 뚫겠다? 아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100원 그리고 그 밑에 90원, 8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3만 주,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큼지막하게 쌓여 있는 거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네네네. 모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세게 순식간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세게 그 부분을 돌파해버리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행태. 그걸 뚫어버리냐 안 버리냐? 네, 모양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모양 나온다고 제가 밑에서 산다고 무조건 거길 돌파하는 게 아니고 혹시 돌파한다고 해서 돌파할 때 같이 샀어도 돌파하자마자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돌파하기 전에 호가창의 모양은 잘 모르겠어요. 그 호가창만 보고 이게 돌파를 할 거다 말 거다라 판단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호가창은 돌파를 하고 그 밑에든 위에든 조금 텅텅 비어 있었는데 돌파를 시키자마자 다시 아래에 가득가득 이렇게 사람들이 받쳐주면은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물량도 팔 수가 있고 누가 크게 팔아도 엄청나게 급락은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호가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어떤 얘기해 주신 걸 좀 공통적으로 좀 잡아본다면 어떤 모양이든 핵심적으로 뚫어야 될 위치를 뚫어줄 때 그때 누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뚫린 걸 확인을 하고 누르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저는 차트에 따라 시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미리 살 때도 있고 같이 살 때도 있고 이후에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뚫는 그 친구를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를 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그 친구가 이제 그 매물대를 강하게 뚫으면 그때 이제 옆에 친구를 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뚫은 걸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누른다라기보다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리 살 때도 있고 뚫는 걸 확인할 때도 있고 이제 같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약간 이것도 다르시겠어요. 두 분 스타일이 약간 다르셔서. 약간씩은 네.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매수할 때도 있을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아마 두 분이 모르시긴 하겠지만 같은 종목 같은 시간대에 서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한 적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오늘도 아까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과연 체결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 알아보는 게 느낌이 있으세요? 두 분은? 집중해서 볼 때이긴 한데 어떤 한 분이 딱 비슷한 어떤 가격만 사시더라고요. 그냥 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딱 고정해두고 사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이 종목에 가서도 그분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다른 종목에서도 그분이 들어오는 게 보여서 아 이게 이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정도를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매일은 아닌데 그때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한 주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물대를 쌓아두고 조그마한 물량을 계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 10만 주 쌓아놓고 1251주 뭐 이렇게 때리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때 이제 저는 도망가요. 그분은 그거를 팔기 위해 그렇게 조금씩 파는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느낀 적은 있어요. 이것도 패턴이네요. 네, 이것도 패턴이에요. 체결창의 패턴. 같은 수량이 일정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태가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도 만주님처럼 그런 게 보이면 바로 도망가요. 이 종목은 건들지 않는다. 분명히 크게 조금 있으면 크게 던진다 이게 전조처럼 보이거든요. 하도 보면서 이제 데이다 보면은 맨날 수익 나오면 모를 것 같아요. 많이 되어야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종목에 얘를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식은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할 때 어쨌든 VI 들어가기 전에라던가 상승시킬 때 매수 체결량 저희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산 것 같은 게 아닌 한 사람이 진짜 무리해서 많이 산 듯한 모양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 그 종목도 조금 조심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팔 때 분명히 차트가 깨질 거라는 걸 알아서 이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많이 산 것 같은데 싶으면 저는 그 종목을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빨리 매도를 해버리던가. 네,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VI 직전에 보통 큰 물량 걸려 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크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VI 이후에 갭이 뜨면 다행인데 갭이 안 떴을 때 그 사람이 확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손절이 안 될 정도로 급락이 나오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안 나오면은 그냥 그 물량을 나눠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손 쓸 수도 없이 급락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두 분 다 다큐멘터리 할 때 생각이 났는데 두 분 다 한숨을 쉬셨을 때가 그때였어요. 두 분 다 약간 손실 났을 때 꼭 약간 스캘퍼들이 항상 당하는 그 음봉이 너무 빨리 나와버려서 손절 타이밍 놓치는 그런 게 약간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눈에 보여서 좀 미리 준비를 한 경우도 있지만 준비 못하고 맞은 경우에 이제 손실이 크게 나는 거죠.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호가창을 보고. 그럴 때는 좀 어떤 순간일까요? 매수세요. 매수세가 이거 이렇게까지 사도 되나 싶으면 저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수세가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니까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거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순간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순간이긴 하죠. 매수세가 와다다다다 들어올 때 막 따발총으로 쏘듯이 네. 그때 확신이 탁 드시는 거네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사긴 하는데 손절할 준비는 늘 해야 되죠. 이제 안 그래도 손절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뇌동매매다.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매수세가 들어와서 사긴 했지만 이걸 내가 지금 팔아야 된다. 이건 내가 지금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감이 들 땐 또 언제세요? 그 매수세가 바로 멈추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호가창이 제 물량조차도 못 팔 만큼의 매수 받침이 있으면은 그때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 1,000주 정도 샀는데 매수세가 갑자기 와다닥 들어와서 저도 같이 따라서 샀어요. 근데 매수세가 제가 사자마자 멈출 때도 있거든요. 근데 멈췄는데 밑에 저희가 다 사버렸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가 저는 위험한 순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왜냐면 그 더 밑에다 팔아버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매도 물량이 안 없어질 때 아니면은 없어지는 듯 보이는데 계속 조금씩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3만 주 박혀 있고 누가 5천 주, 3천 주, 만 주 막 이렇게 때려요. 근데 이게 줄어들다가 다시 2만, 3만, 4만 이렇게 늘어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저는 그때 거의 매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매도가 리필이 되네요. 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경우죠, 그때가. 그럴 때는 바로 네. 빠져나온다. 네. 뭐 더 간다 이런 기대감도 없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돌파하면 저는 더 비싸게 사요, 그냥 차라리. 제대로 뚫은 거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리필 구간마저도 다 뚫어버렸으니까 이건 진짜 뚫린 거다.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죠. 공감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은 그 리필이 되면 바로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싶어서. 안정적인 호가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라면 매수가 좀 많이 리필이 되면서 위에는 좀 뻥 뚫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좋은 호가의 모양일까요? 익절하는 그 순간 이제 내가 이제 수익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대체 언제 파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 팔거나 아니면 이제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이제 뭐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의 게 될 수도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해지거나 기준이 많이 위험해질 때 그럴 때 이제 빠르게 매도를 하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가자마자 바로 풀리고 오그라질 때 그때 이제 따라서 샀으면 기준이 위험해진 거잖아요. 저는 사실 큰 수익을 먹겠다라는 생각보다 작은 수익을 쌓아가는 타입이라서 제가 매수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잠시 멈칫할 때 그때 그냥 웬만하면 파는 것 같아요. 전부를 정리할 때도 있고 반을 정리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냥 정리하고 더 가는 경우도 엄청 많이 맞이했는데 제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가면은 그냥 다시 그때 재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지는 않으시죠? 수익률. 네, 저는 전혀 안 정해요. 저도 정해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건 이제 딱 멈췄다라고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네요, 경험적으로. 조금 명확하게 한번 이제 호가가 좀 그때 당시에 이제 팔았을 때를 좀 회상해서 난 좀 이런 상황일 때 무조건 팝니다. 그러니까 수익이어도.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아도 무조건 파는 딱 시점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난데없이 큰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파는 것 같아요. 1등주가 뭐 잘 가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근데 2등주가 너무 세게 올라서 뭐 29%까지 왔어요. 그러면
1등주가 위험하고 뭐 상관없이 거기서 이제 2등주를 팔아요. 저는 더 이상 가봤자 1%니까. 이등주가 너무 텐션이 좋아가지고 더 갈 때가 있나 보네요. 네, 뭐 1등주 상 갈 때 2등주가 20% 초반이었다가 29% 후반까지 한 방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볼 것도 없이 거기서 다 팔아야 되죠. 이런 경우는 없나요? 1등주는 잘 가는데 2등주 따라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1등주 간다고 2등주가 무조건 가면 모든 사람이 이 매매를 할 것이고 1등주 갈 때 2등주는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냥 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 예외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건 네. 감안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두 분 다 의미 있는 호가의 체결 금액은 얼마 정도? 전 어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종목에 쌓여있는 매도 물량을 어떤 비율로 잡아먹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진짜로 누가 크게 사는구나 싶은 정도의 매수세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3천만 원 이상 사면은 소리가 나게끔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이제 3천만 원씩 계속 산다고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에 있어서 그 종목 그 호가창에 받쳐 있는 거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뜨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딱 금액보다는. 결국 힘을 느끼는 게 중요한가요? 그죠? 그럼 이거는 확실히 계속 지켜보면서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체감적으로 가는 게 있겠네요. 네. 호가창은 각각 어떤 호가창 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호가창이랑 밑에 살짝 차트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저는 파리파리창 쓰고 있습니다. 밑에 차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똑같은가 봐요. 네. 제가 이걸 사실 보면서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매수를 할 때 어디를 누르냐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매수할 때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우리가? 저는 어쨌든 돌파 매매니까 한 번에 물량이 잡아먹힐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위에 이렇게 해둬요. 그냥 이 정도로. 왜냐면 이렇게 해놨다가 이 물량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제가 그냥 여기 거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돌파할 때 같이 살 거니까 이렇게 많이 위쪽으로 클릭을 해요. 저도요. 정말 큰 소급 들어올 때 돌파할 때 저도 같이 산다라는 생각하면 저도 엄청 빠른 달인이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윗부분 때리죠. 한 이 정도 때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스캘퍼시긴 한데 짧게 드실수록 싸게 사야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시지? 항상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요. 갈 때 사야기 때문에 갈 때 사서 멈출 때 파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이 뭐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는 그럼 어디를 누르시고 어떻게 파세요? 지금 뭐 멈춰 있긴 한데 대충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을 샀는데 아무 일 없이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잘 와서 천천히 나눠서 팔 생각이다 하면은 그냥 200주씩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팔아요. 혹시 안 팔리고 내려가는 듯 하면 그냥 밑으로 던지고 혹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좀 빠르게 팔아야 된다 싶으면 바로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더라도. 네, 손실 수익 상관없이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아래로 던지기는 싫어서 저는 바로 그냥 요 시장가 이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파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다 싶은 딱 그 지점쯤에 매도를 해두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면은 이 종목은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저는 그냥 이쯤에다가 걸어두는 것 같아요. 제 물량은 팔아지니까. 모든 스캘퍼들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점이 많아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생각만으로는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 수도 없고 수익을 낼 수도 없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랑 매수하는 타이밍이 비슷할 테고 매도하는 타이밍도 비슷할 테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소미님 아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쉬는 시간에 스캘핑을 한 10억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캘핑의 한계 금액 과연 얼마일까?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10억이면은 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엔 이제 큰 종목인데 잘 움직여주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대형주가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10억 정도로 하는 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10억씩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는 고맙죠. 왜냐면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억으로 스캘핑을 한다 하면은 웬만하면 매수를 못 할 것 같아요. 종목들이 10억 정도 매수하면은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떤 중소형주 기준으로 스캘핑의 적절한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근데 저는 아직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서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더 커지면은 팔기도 힘들고 그 손실폭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도 한 3천만 원 내외에서 이제 시장이 좋아서 수익도 꾸준히 나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진다. 그러면 이제 한 1, 2억까지? 그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혹시 두 분 캐리님 아시나요? 알아요. 좀 캐리님은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스캘퍼가 봤을 때.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감이 좋으신데 깡도 좋으셔서 이게 잘 맞으면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분. 스타일적인 차이는 느끼세요? 비슷한 매매는 거의 안 해요. 못할 것 같아요. 캐리님도 신중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이나 이런 거 비춰지시는 거 보니까 왁왁 가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매매인 것 같아요. 재료를 아예 안 보신대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공감이 안 가시죠? 저도 재료 안 보고 이제 매매하는 종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저는 비중이 적어요. 재료가 없으면 이제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이게 관점이 다른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스캘핑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또 신기하게도 종목은 또 겹치더라고요. 이번에 또 바른다르님이랑 캐리님이랑 또 복귀를 같이 했던 콘텐츠가 있어서 좀 그거 보셨나요 혹시? 네, 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해요. 제가 매매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왜 여기서 매수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그냥 제 판단해서 저 나름 스스로 공부해서 그냥 혼자만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왜 바른다르는 여기서 샀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냥 신기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거래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 이유를 공감을 하세요. 아, 이래서 샀구나. 아, 이런 자리 좋지. 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질감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찾고 예외인 경우에 이제 빠른 대처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하는 매매는 되게 안정감 있는 매매거든요. 스캘핑이란 영역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더 위험이 있고 덜 위험한 게 있고 약간 이런 거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스캘핑도. 종류가 구간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참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영역 아닌가 싶네요. 신법에 대한 얘기인데, 기법보다 중요한 게 신법이다, 이 말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저는 100% 공감합니다. 100%? 네. 만주님. 저도 99% 정도. 아, 왜 그 1%는 건가요? 뭐 신법이 안 통할 때도 있으니 뭐 그런 것 같은데 거의 공감해요, 저도. 과연 우리 신법의 정체는 뭘까요? 그 각자 생각하시는 신법이란 뭐다라고 어떻게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뭔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 해야 되나? 근데 뭐 그 안에 대신에 욕심 절제, 비중 관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신법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사실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매수할 때 욕심이 들어가거나 매도할 때 욕심이 들어가면은 팔아야 되는데 더 들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다 빼고 그냥 오로지 신법으로만 나는 시장이랑 같이 움직일 거야 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면은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매수하고 시장이 멈출 때 그냥 바로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절제도 들어가 있고 있는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독단적으로 답답해서 막 그냥 몸부림치는 이런 것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원칙과 절제 그리고 마인드 세팅 모든 걸 좀 포함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상황별로 한번 신법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매수하기 직전에 내가 거래를 하는 동안에 상황별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매수 직전에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도 바로 이만큼 산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하기 직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움직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지금 미리 사야지 내가 몇 퍼센트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조금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기 직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움직임만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공포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건 느끼세요? 직전에? 느끼긴 하는데 그러면은 전 좀 매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보다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더 클 때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샀는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 이제 최대한 빠르게 탈출을 하는 거죠. 직전에는 보통 공포를 느끼진 않으시나 보네요. 공포를 느끼면 살 수가 없죠. 네, 느끼면 안 사는 것 같아요. 피해야 되는 어떤 시그널이지 않을까요? 주식 한 1년 차 때는 무서워하면서도 그냥 복구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자리에도 다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손실이 커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는 그냥 놓쳐도 괜찮아라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은 그냥 안 사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내가 불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서 샀네? 이렇게도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어떤 새로운 패턴을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다 약간 깨름직할 땐 절대 안 누르시나 보네요. 뭐 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피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럴 때는 결과가 항상 안 좋았나요? 네. 무서울 때 사면은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굳이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만 무서운 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무섭기 때문에 패닉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바른다른님하고 만주님하고 좀 차이점이 좀 궁금했는데, 시초가 때 바로 매매를 하시는 편이신 걸로 알고 있고 시초가 때 바로 거래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좀 각자 좀 스타일. 저는 시초가 때 매수해서 손실 본 경험이 많아서 시초가 이후에 움직임을 눈으로 한 두세 번 본 뒤에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시초가 때도 기준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은 매매를 하는데, 대신에 비중이 평소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또 제가 매매하는 거는 또 변동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을 적게 해서 해요. 만약에 시초가 매매를 하라고 하신다면 어떠세요? 해봤어서 저도 했었을 때는 사실 비중을 줄여서 했었거든요. 아침 장 열리자마자 손실 보고 시작하는 것보다 수익 보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평온한 상태로 매매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시초가 매매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불안할 때 사면은 뇌동매매예요. 잘못된 매매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말 자신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불안할 때 사는 게 이제 손실 중일 때 복구하고 싶은 심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나의 원칙이랑도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 한 1분 동안 5%, 7% 올라간 거 더 갈 거야, 이걸로 복구해야 돼라는 심리로 이제 불안한데도 막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좌가 진짜 후두두둑 무너져 내려요.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봐서 이제 그때의 심리상으로는 이제 조심한다고 잘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야 이 전업 트레이더라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지금도 솔직히 손실이 나시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지실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가 힘들게 쌓아서 플러스였는데 한 방에 마이너스 될 때인데요. 그럴 때 이제 최대한 그냥 거의 약간 잊는다고 해야 되나? 잊고 그냥 새로 출발한다는 마인드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뭐 조금씩 쌓아서 수익이 났을 때 한 번에 이걸 다 무너지면은 계속해서 이상한 매매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 그날이 진짜 역대 최대 손실 나는 날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그걸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날린 거 내일부터 다시 벌면 돼. 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오늘 제가 뭐 제 전 재산을 날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제 재산의 일부만 날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복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주님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달려들어서 손실이 더 커지면은 내일 아침에 더 커진 손실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복구 심리가 세질 거니까 차라리 지금 이 손실만으로도 그냥 감사하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달려들어서 손실이 더 커지면 복구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매수 금액을 줄여서 거기서부터 조금 복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그 차분함이 그래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차분하시잖아요. 실제로 좀 스스로도 차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식하면서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일상까지 조금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차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대신에 주식 일할 때는 되게 침착하게 집중해서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 두 분 다 좀 스스로 기계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주식을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기계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쉽지 않지만. 그런 건 항상 의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항상 다시 마음을 다잡고. 네. 그 수익이 이제 반대로 많이 나기 시작할 때는 또 이제 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어떠신가요? 이럴 때는?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 더 무리한 매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벌었는데 뭐 이 정도 이러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인드로 하다가 뭐 몇백만, 몇천만 원 번 걸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일정 수준 목표보다 훨씬 큰 수준의 수익이 나면은 이제 무리한 매매는 안 하고 무리한 비중 안 태우고 정말 자신 있는 구간에 적당한 비중만 태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이 아예 없으면 그냥 안 하거나. 어느 정도 벌었다 싶으면 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 행동을 해야지 지킬 수 있다. 네. 이게 또 꾸준히 수익이 쌓여야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심리로 이제 매매할 수 있어서 오늘의 수익을 지키는 게 내일의 더 큰 수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저도 막 뭐 계속 벌다 보면은 막 조금 더 흥분해서 막 번 거로 더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폭발적인 수익률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지키는 쪽인 것 같아요. 큰 수익이 나도 이 수익을 지키자. 왜냐면 그냥 수익 자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잃으면 그것도 손실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 나도 이걸 지키자. 손실이 나도 더 이상 잃지 말자. 무조건 지키자가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지키기 위한 원칙, 어떤 매매 행동, 강령 이런 게 있을까요? 확실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다 피하고. 그 확실하다, 불안하다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겠네요. 네. 뭐 바른다리는 이제 차트나 패턴, 어떤 상황적인 걸 고려하실 거고, 만주님은 이게 확실한 짝이 맞는 건지, 움직임이 대장주가 많이 나왔는지, 어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이 있을 때만 하신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확신이 들었을 때, 눌렀을 때도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하죠. 그럴 땐 바로 손절.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확신이 들어서 들어갔는데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냐? 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딱 예를 들 만한 게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이제 확신의 자리는 뭐 대장주가 엄청 강하게 올라가거나 상한가에 크게 세게 도달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등주를 샀는데 안 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왜 안 가? 왜 떨어져? 하고 계속 더 사고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 안 되고 대장주가 잘 가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 관점에 맞아서 이등주를 샀는데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손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상승을 안 했다고 해서 손절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욕심이고 그리고 주식에 100%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주식에는 100%가 없으니까 내가 확신이 들어도 매수했을 때 떨어지면은 그냥 그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 봤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만주님이 말씀하셨듯 받아들이는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뭐야 나는 이게 확실하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대장주가 가서 이등주가 무조건 갈 거라고 샀는데 왜 안 가?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손실만 더 커지고 뭔가 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떤 트레이딩이든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안 나온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겠네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간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꼭 교과서가 있어서 배운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분은? 서로 좀 이렇게 대화해보다 보면 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꼭 이렇게 누군가 가르쳐준 것 같잖아요. 꼭. 게임을 하든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야에서 분명히 이걸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비슷하다는 거는 아마 스캘핑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지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비슷하게 크게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 잃는 순간도 되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걸 지키지 못해서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아마 비슷하게 말을 하지 않을까. 두 분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버는 금액이 중요한가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꾸준히 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매월 수익 아니면은 최소한 매년 수익, 이제 꾸준히 버는 게 살아남기 위해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풀베팅으로 운 좋아서 한두 번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지킬 수 있어야지 오래 살아남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수익 나는 거. 레전드 트레이더 두 분을 오늘 모셔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두 분 처음이신데도 이렇게 뭔가 되게 형제 같고 전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렇게 스캘퍼로 활동하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스캘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스캘핑을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되게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저도 힘들었고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드셨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몇 년 좋았던 장이 지나가고 잠시 안 좋은 장도 오는 거니까 이 안 좋은 장이 지나가면 또 다시 좋은 장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최대한 절제하면서 좀 잘 버텨보다가 잘 준비하고 좋은 시장이 오면은 그때 또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버티고 있으니 다른 트레이너 분들도 잘 버티시면서 기회를 잘 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손실이 나서 복구하려고 풀베팅하고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깡통 차면은 나중에는 기회조차 없어지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지금 견뎌야 될 부분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조심하고 조금 매매를 해서 깡통 차지 않고 다음에 진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뭔가 뛰어놀 수 있는 시장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깡통 차지 않고 다들 잘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트레이더로서 행복하십니까, 지금? 저는 요즘 다시 또 재미를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제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해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쪽으로 제가 터득했던 거를 이제 남들한테 알려주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가 좀 살만해지면은 확실히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 것처럼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니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도 이제 막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